특히 지금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테슬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2024년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주가 폭락을 막아내는 것, 이것은 테슬라에게 대단히 큰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량 판매가 많이 될 경우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하에 FSD가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일론 머스크가 가능성들을 시사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되면 이건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보택시 그 발표 행사 이후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빠졌고 요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수익률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올해 초에 다양한 방송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24년은 테슬라에게는 정말 끔찍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가 너무 많습니다. 슈퍼컴퓨터 도조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GPU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잖아요. 이 고가의 엔비디아 GPU를 사들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모델 Y도 내년에 이제 주니퍼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로보택시도 개발을 하죠. 그리고 슈퍼컴퓨터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작동될 때는 FSD도 개발하죠. 옵티머스도 개발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이버 트럭은 손익분기점에 안 왔죠. 4680 배터리도 손익분기점에 안 왔죠. 세마이 트럭도 손익분기점에 안 왔죠. 지금 손익분기점을 통과한 것은 테슬라의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모델 3, 모델 Y, 모델 X하고 모델 S는 좀 예외로 친다라고 한다면 요 두 대하고 ESS 산업밖에 없어요. 요 부분으로 전체의 순익을 플러스로 또는 두 자릿수로 유지하기가 매우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지금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테슬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2024년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주가 폭락을 하락 압력을 막아내는 것, 이것은 테슬라에게 거의 자이언틱한 대단히 큰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도전을 요 정도 선방한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 오를 때 가슴 아팠거든요. 주식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10일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물론 거시경제 상황도 좋아지면서 같이 오른 부분도 있죠. 빅컷이 되면서 오른다든지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봐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한 12개월치 저는 단기 주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사라 말라고 권하는 건 아니고, 또 저도 솔직하게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는 아니지만 소량하고 있어서 저는 저의 원칙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2개월 이후 내년 요맘때까지의 테슬라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 한 80% 상승할 가능성,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년도에 있어서는 2025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2025년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 하반기 12월까지 사이버 트럭과 4680이 손익분기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대단히 기관 투자자들이 실망하게 될 거고, 저는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오스본 효과입니다. 절대 이번 10월 10일 날 신차를 발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 로봇택시가 $30,000 미만이라면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로봇2로도 만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대량 양산을 안 하기 때문에 $30,000 미만으로 $30,000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모델 3도 $30,000가 넘는데 여러분, 어떻게 로봇택시가 2인승이라고 해도 $30,000 미만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다른 차량하고 대량 양산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짜잔하면 사람들이 저거 내년에 나와? 1년 중고차 타면서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신차 직전 외에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아차도 보면은 신차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행 테스트 할 때도 다 이상한 천으로 가리고 하잖아요. 그거는 언제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할 수 있어도 그 일정을 확정 안 지는 이유는 오스본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안 사고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델 3하고 모델 Y는 어떻게 팝니까? 지금 벌써 모델 Y는 또 올해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모델 주니퍼가 이미 사람들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90%는 내년에 주니퍼 사야지,
모델 3 퍼포먼스 페이스리프트 짱으로 좋던데 모델 Y 페이스리프트는 얼마나 더 좋겠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할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테슬라 Y 사는 건 전 추천을 드려요. 왜? 나쁘지 않은 차고 좋은 차인데 할인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건데 이게 수익률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컴팩트 버전, 즉 저가 버전이 나온다라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있는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줄지 안 확인해 줄지는 잘 모르는데 투자자들은 집요하게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접근 방식과 웨이모의 접근 방식이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죠. 웨이모는 전문적인 차량을 그리고 지도도 대단히 전문적으로 그 지역을 로컬을 완전히 고해상도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범용화된 거거든요. 어느 도시든지 갈 수 있고 어느 도로든지 허가된 지역에서는 다 갈 수 있어요. 북미 지역에서는. 만약에 중국에서 허가되면 중국이 다 갈 수 있다는 거고 물론 허가를 갖다가 어떤 도시만로 제한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 딸린 차량이 많아져야 돼요. 딸린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차량 판매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럼 2024년은 작년 정도의 매출만 나도 선방한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떨어지는 182만 대보다 떨어져서 한 179만 대 정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 일부 실망할 거예요. 투자자들은. 근데 그거만 선방을 해도 저는 큰 문제 없을 건데 내년에는 반드시 성장해서 저는 250만 대는 나와줘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신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내년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차량 판매가 많이 될 경우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내년에 이제 원래 제가 봤던 것은 중국하고 유럽에서 FAST가 허가받느냐 요소였는데 요 요소도 있지만 두 번째 요소가 하나 생겼죠. 오늘 이번 10월 10일 때문에 바로 내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하에 FST가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일론 머스크가 가능성들을 시사했다라는 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제출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이건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요소를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걸 말씀드리면 상하이에 건설되고 있는 ESS 공장이에요. 상하이에 흔히 말하는 메가팩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여러분 1분기 때 4몇 기가와트시를 판매했었고 2분기 때 9몇을 했었고 3분기 때 6몇 기가와트시를 했잖아요. 지금 그만큼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팩 공장 ESS 공장에서 생산성들이 대단히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왜 2분기 때는 올라가고 3분기 때는 이번에 좀 내려갔지 1분기 때는 물론 크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메가팩이 팔릴 때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메가팩이 팔려서 예를 들면 호주에 팔렸다고 생각하죠. 호주로 팔려서 이번에 알래스카에 또 팔렸어요. 계약을 했어요. 호주로 알래스카로 배를 타고 메가팩이 실려가서 거기에 건설 인부들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다 설치해서 거기에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에 이것을 전선을 연결을 시켜가서 가동이 시작되는 그날 입금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재무제표에 집어있기 때문에 판매가 예약 판매는 계속해서 지금 풀로 솔드아웃 되고 있어요. 솔드아웃 된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인스톨되는 시점, 가동되는 시점으로 재무제표에 잡힌다는 걸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상하이 공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9월 달만 해도 생산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인가 5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는 공장이 가동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험 가동은 12월부터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인 양산은 1월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캐나다의 캐파시티보다 2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메가팩은 여러분 수익률이 23%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고 테슬라에게 슈퍼컴퓨터에 투자할 수 있는 FS에 투자할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2배가 되고 여기도 지금 캘리포니아도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증설해서 올해 초에 대비 2배로 가거든요. 이 캘리포니아에 완성된 12월의 증설 규모의 2배라니까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 공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메가팩 공장은. 자, 그럼 여기에서 맞출되는 매출이 쏟아질 거잖아요. 언제 쏟아질까요? 재무제표상은 2분기라는 거예요. 1분기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판매돼도 가서 인스톨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ESS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2025년 2분기 실적이 될 거고 2분기는 여기에서 22%나 23%를 한다면 전체 테슬라의 매출 구조에서도 충분히 지금은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30%까지 끌어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23%의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본격적인 주식 상승, 주가 상승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 내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7월로 보는 것이 가장 저는 합리적인
펀더멘탈에 기초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때부터는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 GPU,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고 추가 투자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학습에 대한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투자들은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옵티머스도 분명히 내년 정도 그리고 세미 트럭도 지금 이제 너바다 공장에서 짓고 있는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산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DHL도 이제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세미 트럭 대단히 큰 트럭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미 트럭 여러 번 유럽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형 트럭과 미국형 트럭은 다른데요. 형태가 다른데요. 미국형 트럭은 유럽에서는 절대 운행 불가입니다. 세마이 트럭은 그 두 가지 다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낸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판매가 가능한데 한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세마이 트럭이 지금 너바다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고 이 공장도 2025년부터는 양산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산 초기에 바로 손익분기점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자면은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026년 뭐 한 6월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투자의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025년 2분기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분기에는 상하이 ESS 공장이 그 실적을 받쳐줄 거고 그리고 2분기에는 주니퍼가 모델 Y의 주니퍼가 많이 팔릴 거고 저는 1분기에는 힘들겠지만 2분기에는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이 팔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페드의 연준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하강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강하다 중간에 멈출지 원래 항상 했던 규칙대로 계속 하강할지 이건 모르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중국에서의 지금 있는 내수경제 진자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진다면 이제 유럽이 항상 문제한데 유럽은 좀 빼놓더라도 이런 부분만 된다라고 하면은 2025년 2분기부터는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고 이 펀더멘탈이 기대치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라면 PU 레이쇼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때부터는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당연하게 다양한 리스크는 있죠.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자꾸 수율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큰 영향을 받아서 대선에서 테슬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엎친 게 덮친 격으로 뭐 안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론 머스크도 아프고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더 맛이 가고 뭐 이러면 이건 분명하게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당연히 동반되는 거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전 세계 그건 투자가 아니죠. 리스크가 없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주가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인데 일단 이달 10월 23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항상 실적 발표에서는 전체 수익률, 그로스 마진을 얘기를 해요. 전체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잽싸게 이 발표를 보면서 월가는 자동차 부분만의 수익률을 봅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의 일부 분파가 ESS 수익률도 같이 집어넣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매출의 80%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책에도 자동차의 수익률만 따로 뽑아서 제가 그 변동사항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자동차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의 수익률이 지금 거의 10%로 내려갔잖아요. 이 부분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차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탄소 배출권 매출은 또 빼요. 아주 독특한 월가가 테슬라를 평가하는 수익률 평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즉 탄소 배출권 수익은 이건 수익률 100%잖아요.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 부분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이걸 뺀 상태에서 자동차 수익률을 구하는데 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선되었을 수도 있다. 근데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리스를 대규모적으로 했다. 리스를 한다라는 것은 자동차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이것이 비용 부담으로 증가하게 돼서 수익률을 깎아먹습니다. 워낙 미국이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리스를 했죠. 안 하려다가 일론 머스크가 리스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이 손익분기점을 3분기 때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 4680 배터리도 3분기 때는 손익분기점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차량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아마 3분기부터는 시설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니퍼로 바꾸는데도 시설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분명히 시설 투자 비용이 꽤나 증가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3분기까지는 GPU 칩을 테슬라가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GPU에 대한 투자도 분명하게 존재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래서 비용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갈 수도 있다. 즉 연준이 9월달에 이자율을 감소시킨 것은 긍정적 효과로 4분기 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는 수익률이 내려갈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올라갈 확률, 저의 느낌으로 하면 내려갈 확률 60%, 올라갈 확률 40%라고 좀 봐요. 그러면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질 거고요.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대 4로 주가가 떨어진다에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단기 주가는 예측하지 않지만 이거는 실적이니까 네. 제 실적을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실적을 봐서는 떨어질 확률 60%, 올라갈 확률 40% 정도라고. 이거 성지되는 건 아니겠죠? 네. 분명하게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테슬라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인데요. 최근에 뭐 600억 현금을 뿌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뭐 이거는 팩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다들 정치인들에게 구글도 돈 지원하고요. 애플도 선거 자금 다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 얼마 되고 민주당 얼마 되고 이렇게 섞어서 되죠. 여러분들 기업이라면 리스크 분산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돈을 얼마 600억을 댄다 아닌다는 큰 돈 아니에요.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미국의 지금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 트럼프한테 얼마나 줬겠어요? 더 줬겠죠. 가능하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더 줬을 겁니다. 엑소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액수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다 공개적으로 팩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보들에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문제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원한다고 트럼프를 하고 자기 운명이 마치 공동체인 것처럼 운명 공동체처럼 설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에는 안 하고 민주당도 해야 되는데 공화당만 했다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리스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의 운명은, 기업은 가능하면 내부적으로야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니까 공화당 지지하는 것 이해 갈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설마 민주당 지지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사주가 현대자동차 사주가 설마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사주들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유세 지원을 나가고, 정주영도 아니고 말이야, 유세 지원을 나가고 저희가 출마하는 것처럼 우리 둘은 운명 공동체라고 선언까지 하고 네. 이러는 건 분명하게 리스크지만 이것은 펀다멘탈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이겨도 테슬라 주가의 성장의 모멘텀이 나와서 장난 아니게 테슬라 주가가 그러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정정될 거고요. 민주당이 이겨도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정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이고 수익의 성장성이거든요. 성장의 기대치거든요. 이 요소를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변동칠 수 있는 변수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되지 않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테슬라에 어떤 영향이 있죠. 있을까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쉽게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이죠. 차량도 차량이지만 스타링크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링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제 분쟁에서 이번에도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오니까 바로 스타링크가 가동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사하고 협력도 있고 해서 미국에 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국세청으로 털고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불이익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FSD의 비감독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미국 고속도로교통 안전국에서의 허가가 주정부 소관이 있지만 연방정부 소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의 결정은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FSD로 가는 소프트웨어 AI 매출이 대단히 늦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중국에서 FSD 하는 것 자체도 미국 정부가 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부분에는 큰 영향력이 없을 거지만 테슬라의 AI 사업에는 명확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율주행차를 여러 회사에서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텐데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이렇게 뒤처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가지 시장 어프로치, 마켓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가 웨이모 방식이 있는 거고 하나가 테슬라 방식이 있습니다. 테슬라 방식에 있는 것은 테슬라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중국의 기업들이 있죠. 뭐냐? 샤오펑. 샤오펑인 테슬라와 같이 똑같이 비전 온리라고 해서 카메라 방식만으로 하는 거고 카메라 방식만을 한다는 것은 기존 차량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웨이모 방식은 특수 차량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뛰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들이 매우 줄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장 강력한 바이두와 하웨이가 기술력을 이끌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샤오미 차량이라든지 비아디 차량에 이것이 구현이 될 거고 유일하게 거의 샤오펑이 차량도 만들고 AI에도 투자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성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뭐 모바일아이라고 이스라엘에도 존재하고 한국 현대기아차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시적으로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요. 영국 기업이라든지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아마존에서 투자하고 캐나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들이 성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구도는 테슬라 대 웨이모 테슬라 대 바이두의 경쟁 구도로 자율주행 시장은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오히려 요번에 이제 또 하나는 10월 10일 날 행사될 때 스텔란티스 회장이 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외신 보도에서 이런 걸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왜 10월 10일 행사에 스텔란티스는 여러분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에는 푸조와 시트로행을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피아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국제적으로 큰 기업이죠. 여기 회장이 왜 로봇데이 때 와가지고 옵티머스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의 굴지 기업의 전략가들이 대부분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테슬라하고의 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로봇택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행사장에서 로봇택시를 타봤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충분히 라이센스 파트너로 그들이 테슬라랑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이들도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특수 차량 판매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율주행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술을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 기술은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봤을 때 특수 차량으로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한 분파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웨이모와 바이두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팔고 있는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내겠다. 아니 라이센스 비용 내면 되잖아요. 라이센스 비용 내더라도 뭐 삼성전자 노트북, LG 그램 다 라이센스 냅니다. 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고 다 비용 쓰잖아요. 운영체계. 근데도 이거 팔아서 돈 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 자동차 기업에서도 충분히 테슬라의 FSD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관전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진영은 흔히 말하는 FSD 진영과 웨이모 진영, 특수 차량 진영으로 크게 두 분파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